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과 그레코 로망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설명했습니다만 플라톤에서 어거스틴으로 플라톤과 어거스틴을 한번 좀 제대로 개념적 명료함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잘 알다시피 왼쪽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아카데미 학당에 대한 유명한 그림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어거스틴입니다만은 이제 바울이 그레코로망 세계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소위 십자가 신학과 메시아 예수, 인정 정치가 이 플라톤에서부터 신플라톤주의까지 장구한 그 세월의 문명사 속에서 어거스틴이 이제 그 기원 후 저기 한 400년도 정도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때의 어떤 바울의 신학이 어거스틴에게 어떻게 이어져 변형이 되는가 그쪽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플라톤의 영혼 신학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제가 접근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철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역사 사회학적인 프레임워크에서 문제 틀을 하는 이제 방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법론은 상세한 철학이랄지 플라톤을 또 철학 전문적인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랄지 철학에서 다루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접근 방식이 역사사회학적인 이제 방법론에 문제틀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조금 좀 달라질 수 있다. 어, 우리는 플라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떤 단순히 정보 지식이나 일반적으로 플라톤은 이래 저래 그래 이런 견해에서 흔히 이른바 소피스트 부르주아 포스트 모던적인 태도에 과연 수긍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역사사회학적인 접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문제틀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기존 질서의 에피스템에, 기존 질서에 이건 의뢰이 그럴 거다라고 하는 기존 질서의 에피스템에 대해서 태도 변경을 하고, 이 지식의 새로운 영성을 부여하고, 이 철학이 갖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자기 배려를 열어간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미셸 후코가 죽기 전에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기독교까지 아주 중요한 강연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그 좋은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코의 방법을 역사사회학적으로 차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현상학 후설과 모리러 퐁티의 현상학적인 또는 그 후설의 현상학을 미국에서 사회학으로 이제 발전시켰던 현상학적 사회학 이제 그런 그 방법들을 가지고 이 철학의 문제를 좀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신학, 플라톤은 428년, 347년 기원 전 이제 아테네의 흔히들 지금까지 모든 철학은 서구의 철학은 플라톤의 이제 각주에 불과했다 그런 말을 와이트헤드가 그런 말을 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와이트헤드가 대단한 철학자가 아니고 자연과학자고 수학자고 그랬던 분입니다만은 어쨌든 플라톤에게 있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것들을 대변하는 관점입니다. 선, 이데아에 대한 반성, 이 영원한 이데아에 대한 반성이 다시 말하면 철학과 신학적 사고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국가로운 이권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죠. 플라톤은 그 티마이오스 28장에서 세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모르고스라고 하는 신이 있다. 세계의 장인이며 또 제작자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이 데모르고스라고 하는 이 세계 제작자가 있어서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이제 창조했다. 이런 입장을 갖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정 안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부동의 동자다. 언무부두무버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는 존재의 그 체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꼭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 영원성과 더불어 신과 세상은 같이 공동 영원성을 갖는다. 업무부도 무버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일 원인으로서 뭔가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제일 원인인 신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창조라고 하는 것, 신과 이
세계는 공동 창조, 같이 영원성에서 같이 되어 있지 다르지 않다. 아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런 이 부동의 동자의 개념은 최근에 이제 뭐 과정신학이랄지 또는 뭐 이런 쪽에서 그 하나님과 그 세계는 공동으로 영원한 거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방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플라톤에게 있어서 데모르고스는 이전의 카오스가 있는데 이전의 카오스를 우주적 이성 또는 마음, 누스라고 하죠. 우주적 이성이나 마음을 통해서 이런 무질서로 있었던 세계를 이 선의 이데아에 따라서 그 형상의 세계에 따라서 선과 합리적인 질서로 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상당히 이제 그 신학자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또 신학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신은 선의 이데아에 따라서 세계를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했다. 이 세계는 영원한 패턴에 따라서 이러한 이데아나 신적 형상의 카피, 복사가 된다. 상용 또는 복사,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복사나 모조에 관계되지 그 영원한 형상의 세계에 대한 완전하게 도달할 수는 없다. 뭐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이원론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엄격하게 플라톤의 원전들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이원론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플라톤은.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자기 선생인 플라톤을 이제 한 바퀴 돌려놓고 이제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이 부동의 동자가 모든 존재의 원인이고 이 존재들의 운동과 생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상의 창조랄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입장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토록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를 신의 개념으로 갖다 놓으면서도 창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엄청 고민하다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론에서 신플라톤주의 유출설로 이제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뭐 이런 유출설은 뭐 최근 현대신학에서 유르겐 몰트만 같은 사람이 찜줌 이론, 유대인 카발라 신비주의의 그 찜줌 이론이 바로 이제 그 신플라톤주의 영향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세계의 창조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유출로 이제 재해석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리스토텔레스 메타피직에서는 진료와 형상의 관계 안에 이미 플라톤의 이데아는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의 질서 속에 즉 잠재태에 포텐시얼리티로 잠재태로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뭐 영원한 뭐 우리 세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의 이데아 형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존복을 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 선생의 입장을. 아까 우리 아카데미 학당에서 플라톤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제 올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땅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을 놓는 아주 그 그림이 굉장히 그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이미 플라톤적인 메타피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의 그 이론, 목적론에 의해 가지고 부서져 나간다. 그리고 잠재태에 들어와 있고 현실태 과정에서 스스로를 실현하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책상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진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진료에 나무를 만들려면 그 책상을 만들려면 책상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잠재태로. 그리고는 그 제작하는 제작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그런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 책상이라고 하는 현실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사인자 이 네 가지 개념 안에 이런 진료와 형상의 메타피직 또는 목적론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설명할 수 있다.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건. 이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와 어떤 카피로서 모조로서의 현실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 말하면 그 차이는 이제 찾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실천적인 도덕의 완성, 자기 실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나 그 니코마코스 윤리 마지막에 가면 다시 신에 대한 관조로 빠져나가요. 테오리아로 다시 갑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 테오리아로 신에 대한 관조로 빠져나가는 것 보면 여전히 이제 플라톤적인 그 영향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건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 속에서 개나 소나 말이나 전부 다 와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권력의 탐욕을 가지고 이제 이러니까 세상이 시끄럽다, 사회가 분란이 생기고 자꾸 위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시국가에서의 윤리적 태도, 그리고 이런 그 프루던스, 신중한 뭐 실천이라고 그러나요? 프루던스라고 하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실천적 지성, 이런 도덕적 지성의 훈련들을 통한 사람들이 이 정치 사회에서 이제 그 리더로서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아테네 도시국가의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중우 정치랄지 민중 성동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기 플라톤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개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제가 좀 헤비한, 좀 무거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를 뭐 차별 없이 이야기하거나 또는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차별 없이 이야기하거나 또는 뭐 중기 플라톤주의를 통해 가지고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문을 할 때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 개념적 명료함이 없이는 학문적 사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학문적 사유라고 하는 건 그 당대 역사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역사적 경험과 실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개념적 명료함, 담론에 대한 해명 이런 거 없이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 특히 특별히 철학이랄지 또 사회 철학이랄지 그건 사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어쨌든 중기 플라톤주의는 대략 기원전 한 90년도 매개하기 시작하죠. 데모르구스는 제2의 신이다. 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필로, 아주 유명했던 그 이른바 유대교와 이제 플라톤주의를 접합시켜 나갔던 사상가입니다만은 유대인 필로가 이제 이런 그 제2의 로고스, 데모르고스는 로고스고 신적인 마음이다. 이거를 이제 로고스로 수용하죠. 그러나 뭐 대표적으로 중기 플라톤주의의 대가는 플루타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5년도 기원전 그리고 120년 기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플라톤주의 틀 안에 수용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3세기의 로마의 플로티니우스에게 이른바 신플라톤주의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형이상학의 메타피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 로마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런 이 철학적 사유의 전통 속에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이제 매개하거나 비판적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명쾌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플라톤의 신의 세계는 영원히 불변하는 형상에 속합니다. 이건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리고 신적 지성으로서의 영혼은 누스처럼 흔히 중기 플라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2의 신이 아니에요. 그 누스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몸에 내재하는 생명 원리. 다르게 말하면 그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중기 플라톤주의의 매개하고 플라톤 자체의 사상은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플라톤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매개하냐면 데모르구스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에네르기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사유 속에는 진료를 가지고 그거를 실천을 하고 만들어가는 그 목적에 이루어가는 실천적인 활동성이 있잖아요. 그걸 뭐 에네르기아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리고 거의 이 실천의 자기 완성의 마지막 단계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에네르기아 그 부분을 이제 또 뭐 엔텔레키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도 전체 과정을 뭐 디나미스라고 하는 과정, 힘의 디나미스, 역동적 관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에네르기아와 플라톤의 데모르고스를 접합시키고 화해를 시킨다. 그러니까 데모르고스와 신적 이상은 인간의 의식을 존재론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가죠. 신적 이상이라고 하는 건 플라톤에게서는 마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플라톤에게 영혼은 생명 원리가 아니라 지성하고 관계가 되고 신적 지성, 신적 이성 그것은 지성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성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
그리고 모든 것은 일자에 대한 관조, 이 테오리아죠. 신플라톤주의는 일자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유출하니까 일자에 대한 관조와 유출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자들이 이제 산출이 되고 영혼과 또는 지성은 일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 있다. 그러니까 플라톤하고도 다르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도 다르고 독특한 이 신비주의적, 금욕주의적 형이상학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로 보면 맞을 겁니다. 다시 갑니다. 신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영혼은 죽어요. 불멸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뭐 영혼 불멸한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플라톤은 윤회의 주기설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영혼은 죽기 때문에 무슨 뭐 영혼이 주기하거나 윤회하지 않는다. 그 디아니마라고 하는 그 저술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적 지성은 신플라톤주의 일자에 대한 관조와 유출에서 매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신적 지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만 신적 지성이 있다 우리에게. 이 지성은 영혼불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신플라톤주의 일자 현상, 형이상학 속에 들어가면서 관조와 유출의 변직법을 통해서 영혼은 다시 살아있다. 플라톤적인 영혼 불멸설이 다시 등장하고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플라톤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 자체가 신이 돼 버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신플라톤주의죠. 플로티너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플라톤주의를 이제 열어놓은 사람이고요. 그 제자 포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에 대한 자서전을 썼고, 어거스틴이 로마에 있을 때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의 이제 그 저작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이 마니교에서부터 이제 그 멀어져가는 그런 한 사상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티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 윤리, 목적론, 몸의 절제, 중용, 경제 비판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하게 대지에 충실하고 인간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삶에 충실하고 경제에 대해서 중용의 경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미 그 당시에 이용 가치와 사용 가치를 분리하고 탐욕적인 경제에 대해서 이 솔론의 경제 개혁의 전통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고,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이론은 뭐 마르크스가 자본론 일권에서 뭐 거의 그냥 막 표절하다시피 수용하는 뭐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플로티누스는 뭐 인간이 신이 되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 완전히 탈존 방식으로 존재 신비주의로 빠져나가 버리죠. 영혼의 초월적 선재성이 우주의 영혼과 나의 영혼에 들어오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의 변증법도 파괴가 돼버리죠. 아니 그 진료 안에 포텐셜리티가 있는데 이건 뭐 영혼의 초월적 선재성이 우주의 영혼과 나의 영혼에 들어오면서 나는 신적인 존재로 이제 그 금욕주의와 존재 신비주의하고의 그 합의를 통해서 존재가 돼버리니까 이미 이쪽에는 몸에 대한 중요성이랄지 역사나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다 파괴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 플로티누스는 인간의 영혼은 타자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학자들은 이언론의 비인간주의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그 요즘 부분 하이데거하고 플로티누스의 관계를 연구하는 비교 연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하이데거는 인간주의라고 하는 건 다 형이상학으로 비판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플로티누스의 존재 신비론하고 하이데거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제 만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연구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플로티누스는 몸 안에 거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몸을 어떤 식물의 썩은 부분이나 구더기 정도로 취급했다. 좀 지나치죠. 플로티누스는 자신 안에서 불멸의 신을 보고 자신의 신을 모든 것 안에는 신에게 되돌려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플로티누스의 이제 존재 신비, 일자를 기초로 한 관조와 유출의 이 신비주의 또는 그 금욕주의, 이런 것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신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신을 일자인 신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이 본향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플로티누스는 오늘날 뭐 힌두교랄지 또 어떤 부분은 보니까 동학과 플로티누스의 어떤 그
뭐 비교 연구하는 그런 분도 뭐 계시던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 쪽에서 많이 논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범우주적인 영혼, 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매개하기보다는 습합시키고, 그러니까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범우주적 영혼과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독자적인 사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매개하기보다는 습합을 시켜가지고 두 사상가의 철학의 문법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신 플라톤 플로티누스가 오히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체한 아주 독립적인 사상가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뭐 최근의 연구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문제들을 합니다. 과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플로티누스의 언어 게임과 문법이 서로 다른 삶의 형식에서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름에 대한 차이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면 뭐 아무리 우리가 플라톤 공부해봐야 그 서로 혼란스럽게 되면 그 전혀 그 제대로 된 그 철학적 사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개념적 명료함이라고 하는 conceptual clarity, 이 개념적 명료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담론에 대한 해명, 어떤 언어 게임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삶의 형식에서 저런 담론들이 나오느냐. 이런 어떤 그 사회학적인 해명이 없이는 어떤 사회 철학이랄지 사회학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가 되고 맙니다. 어쨌든 플라톤에게 있어서 신플라톤주의의 관조나 유출의 변증법은 나타나지 않아요. 플라톤 자신의 저술에서는. 오히려 플라톤에게서 영혼은 인간의 몸에 생명을 부여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다. 신적인 뭐 존재이긴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자다. 그리고 영혼은 삼중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좀 다르죠. 우리 그 플로티누스하고는. 이성은 하나의 이데아를 갖고 있는 집이고, 정신은 감정의 집이고, 몸의 욕망은 물질적인 욕구와 갈망의 집이다. 나에게 방이 세 개의 집이 있어요. 이성은 이데아하고 연결이 되고, 정신은 감정하고 연결이 되고, 몸은 욕망은 물질적인 욕구와 갈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성은 영혼의 최고 기능이고, 이 참된 지식, 에피스템에 참된 지식에 의해서 지성이라고 하는 게 양육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 사유를 하고 인문학적인 사유를 하고 참된 지식, 에피스테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식들, 제대로 된 지적 훈련들 이런 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영혼은 신적이며 몸 이전에 존재하고 불멸한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몸은 기생충이야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원론적인 비인간주의하고도 다릅니다. 이 플라톤은 오히려 플라톤은 이 인간의 에로스 문제 그 이제 그 대화편에서 이제 그 에로스 부분 샹연에서 나오는 에로스 부분 쪽 보면은 뭐 굉장히 몸을 소중하게 여긴 그런 철학자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플라톤은 뭐 정치와 사회를 구성하는 이상국가주의자고 뭐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그 급진적인 그 국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상가예요. 어쨌든 다시 그 데모르고스와 로고스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발전됐던 게 기원 후 2세기, 3세기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플라톤주의에서 플라톤주의에서 영지, 그 이데아 형상에 대한 이데아 세계에 대한 어떤 지성과 데모르고스를 이제 갖다 놓고 차용해서 플라톤에게서 데모르고스는 선한 창조자고 이데아의 원형에 상응하는 최고의 세계를 창조했죠. 그런데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은 좀 다르게 또 변형을 시킵니다. 뭐 신플라톤주의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또 다른 독특한 그런 이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영지주의로 발전하는데 아마 엘레인 페이졸이라고 이분이 쓴 그 도마보금이 2023년도 미국 그 베스트셀러로 이 아주 뭐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이제 논쟁들이 됩니다. 엘레인 페이졸이라고 하는 분, 프린스턴 대학의 이제 역사학자, 초기 이제 영지주의 문헌에 대한 뭐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시죠. 프린스턴 대학의 이제 그 교수입니다만 제목은 그 Beyond Belief, 믿음을 넘어서서 도마복음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이분의 이 해석에 보면 이제 기원 1세기에 유대교와 기독교 섹트가 있었고 이 영지 나시스를 통한 플라톤주의적인 이 영지를 통해서 심겨진 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영지주의는 플라톤을 넘어섭니다. 영혼의 지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영지를 통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복사로서 모조된 현실계가 아니라 숨겨진 신이 있다. 그 배후에 그 숨겨진 신과의 그 신비적 합의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아마 이런 그 어프로치는 오히려 뭐 이쪽이 나중에 뭐 쇼펜하우어랄지 칸트의 이제 현상계와 물자체 본체계를 이제 파괴하면서 의지를 통해서 또는 결국은 나중에는 그 에스테릭 그 금욕주의적인 그 삶의 의지를 줄여가는 그런 방식하고도 상당히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틀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유예요. 어쨌든 엘레인 페이줄이라고 하는 분은 도마복음에서 중요한 거는 너 안에 빛이다. 너 안에는 빛과 조명들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로고스 예수.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이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이 서로 당대 비판적인 관계에 있었고 특별히 이레니우스가 중재를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발렌티우스 그 당대 이제 그 중요한 영지주의자 지도자인데 그 요한과 이게 어떻게 이제 매개가 되느냐 뭐 그런 시도로서 상당히 그 창조적인 시도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쪽에서 도마복음을 읽고 또 도마복음 쪽에서 요한복음을 한번 해석해보고 하는 그런 시도들인데 이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프로토 올소닥스 뭐 정통주의 이전에 아주 중요했던 뭐 이제 요한의 제자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이 문제 잡는 거는 325년도 니케아에서의 기독론이랄지 이제 삼위일초론이랄지 이후 발전합니다만은 이 니케아의 이 기독론에 대한 이해가 좀 문제가 있다. 뭐 그거는 상당히 뭐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서 주석을 통해서 교리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리가 성서 주석을 넘어설 수 없죠. 뭐 그건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일라인 페이지는 이 도마복음에 싱글 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도승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미 1세기 초엽에 이 도마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이제 빌려간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70년도부터 한 90년도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제 한 100년도에 쓰여졌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 배경들을 깔 수 있는데 이제 사회학자들은 과연 1세기 초엽에 기독교 섹트로서의 수도원이 존재했나 뭐 이런 질문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제기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 섹트라면은 이집트 전통인데 그거는 벌써 200년도의 전통이지 1세기 초엽에 과연 있었나 뭐 하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뭐 상당히 이제 그 우리가 영지주의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도마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일레인 페이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책은 상당히 이제 그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뭐 여전히 학자들 간에는 상당한 이제 논쟁이 이제 담겨져 있다. 어쨌든 영지주의자는 데모르구스를 플라톤하고는 달리 결함이 있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제2등급의 신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데모르구스는 선한 창조자죠. 세상을 선하게 이데아의 형상에 따라서 선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영지주의자들은 2등급의 신 그리고 이것은 뭐 로고스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은 저급한 데모르고스 구약의 야훼하고도 다르고 오히려 신플라톤주의의 일자의 유출사라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지를 통해 가지고 이 바로 최고의 신의 그 합의를 통해서 그 신비를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플라톤주의하고 공유하기도 하지만 또 정작 플로티누스는 상당히 또 이 영지주의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르다. 그건 우리가 강연이 시작되면서 계속 그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은 대략 하나의 매핑 정도 한다. 대충 독법을 해서 이 문제가 플라톤에서 어거스틴까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이 개념적인 명료함을 위해서 제가 좀 무거운 내용들을 앞서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개의 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로고스다. 데모로고스다. 데모로고스가 로고스다. 그리고 이건 최고의 신, 마치 일자처럼 최고의 신으로부터 유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지속적인 유출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신성을 상실한다. 뭐 이런 면에서 영지주의자나 신플라톤주의자들이 공유하는 부분들은 꽤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의 동굴 비유가 나오잖아요. 동굴에서 이제 갇혀 있는 사람이 계속적인 이제 자기 관조를 통해 가지고 동굴 바깥에서 비춰주는 그 태양과 이제 그 나가가는 어떤 그 계몽 또는 그 일루미네이션, 자기의 지적인 조명과 계몽을 통해 가지고 일자와 또는 이데아의 세계를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런 비유에 소위 이제 이 두 그룹은 인간의 영혼은 관조를 통해서 또는 계몽을 통해서 또는 영지를 통해서 신의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 가지고 상승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좀 유사점이 있는데 또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를 깊숙이 들어가 보고 그리고 이 신플라톤주의가 아구스틴하고의 관계 속에 어떻게 비판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느냐 하는 걸 보면 또 전혀 신플라톤주의는 영지주의하고는 다른 아주 그 고급스러운 하나의 그 메타피직을 때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서 그 전개하는 어떤 면에서 서구의 신비주의, 신플라톤주의, 모든 서구의 신비주의는 신플라톤주의, 플로토니우스의 각주에 불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